네, 이제 시간이 돼서 우리 월요일 정규적으로 하는 우리 1시간 수업을 대체하는 화상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주로 답변을 하는 시간을 주로 가지려고 해서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엔 4명 정도를 받았던 것 같고요. 오늘도 먼저 질문을 올리는 사람을 먼저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한 3명 정도를 답변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는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피드백이 또 갈 수 있게 또 나름대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서 먼저 올리는 학생들 3명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도 하면서 추가적으로 뭐 한 1점 정도를 나중에 채점할 때 여러분 이제 성적 낼 때 한번 고려를 하는 식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혜택을 주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준비를 해온 사람들은 지금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빨리 올려주는 것이 좋겠어요. 네, 지금 보니까 송효정 학생 질문이 하나 올라왔고 이혜원 학생의 질문이 올라왔네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좀 빨리 끝내려고 해요. 한 30분 내로. 우선 송효정 학생 반갑고 우리 그러면 이제 올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마이크를 꺼놓은 채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나만 이제 일단 켜놨는데 여러분 중에서 이제 여기 송효정 학생은 마이크를 좀 켰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올린 사람은 이제 자기가 얘기할 수 있고 답변에 대해서 또 질문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송효정 학생 어디 있죠? 내가 지금 네, 여기서 여기 네네. 있습니다. 네네. 송효정 학생, 네. 그러면 지금 카메라가 없나 봐요, 일단, 송효정 학생은? 네, 카메라가 고장이 났어요. 네, 그러면 일단 마이크는 켜졌으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기가 올린 질문에 대해서. 네,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네. 네. 10주차 과제 2번 문제에서 해가 다른 인간의 이성이 양심을 가리고 선한 의지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공리주의와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효정 학생의 질문을 보니까, 일단 잘못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질문 자체에 있어서. 왜냐면, 해가 달과 해품달을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해가 달이라는 네, 것은 좋은 뜻이 아니죠. 해품달이 좋은 뜻이죠. 네, 도덕적인 관점에서. 근데 여기서 지금 해가 네, 달이 선한 의지를 가진다는 게 아니라, 해가 달은 선한 의지를 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가 네, 달은 뭐냐면 해가 달을 가렸다는 뜻이란 말이죠. 해가 가린 달이란 뜻인데, 달이 원래 이성을 뜻하는 걸로 우리가 상징하고, 해를 이제 양심을 상징하는 걸로 이해했을 때, 이제 달이 해를 가리고 해가 해를 가린 달이라는 것은 즉 달이 해를 가렸다는 얘기인데 달이 이렇게 해를 가리고 전면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가 안 보이게 되겠죠? 햇빛이 깜깜해지고 또 햇빛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달빛은 노란 빛을 띠고 이렇게 빛나던 달빛조차도 붉은 태양빛을 가리면서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노란 빛을 띠던 것이 지구는 푸른 빛을 띠던 것이 이게 이제 가리게 되면 이렇게 해를 가리게 되고 양심의 전면에 인간의 이성이 드러나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양심의 빛을 자기가 품고 은은하게 빛을 발하면서 이성이 작용했을 때 그게 해품달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게 보름달에 해당하는 해품달이고 지구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렇게 해를 가린 달, 해가 달은 양심을 가린 달이 되는 것이죠. 즉 양심을 가린 이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구적인 이성, 계산적이고 어떤 컴퓨터로 대변되는 이런 이해관계의 밝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리한, 약삭 빠른 이런 잔머리가 발달한 사람들이 양심을 가린 채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해킹을 할 수도 있고 증권을 뭐 주식을 조작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우리가 이 뭐랄까 그걸 뭐랍니까 지능 범죄죠. 지능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달빛이 그러면은 빛을 환하게 발하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해를 가리면서 햇빛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달빛도 사라진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주에 이제 그 강의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똑똑하긴 똑똑한 사람인데 왜냐면 이성이 전면에 이렇게 선다는 것은 이성이 발달은 한 사람이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긴 한데
이런 똑똑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강연에 보면 헛똑똑이라고 그랬죠. 헛똑똑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진 사람이든 또 고위직 장관, 뭐 명예 박사도 갖고 뭐 이런 머리도 좋고 그 분야에 뛰어난 기술적인 능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뇌물 수수를 한다든지 또는 뭐 로비를 스스로 또 한다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조작에 뭐 어떤 정보 조작에 가입하고 은폐 이런 식으로 또는 뭡니까 블랙리스트를 작성한다든가 해서 보복을 가한다든가 자기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어떤 머리 좋고 뛰어난 전문 지식을 가진 그 사람이 최고 권력을 가진 자든 아니면 뭐 교수라고 하든 아니면 학자라고 하든 아니면 뭐 어떤 회사의 중역이라고 하든 간에 이런 뛰어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 양심을 저버렸을 때 그걸 해가다리라고 내가 얘기했던 것이고 양심적으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고 학자든 그가 뭐 전문직이든 뭐 고위직이든 뭐 권력자든 간에 양심적으로 예를 들면 정치가가 정치를 하고 또 양심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판사가 또 양심적으로 자기의 전문 지식을 사용해서 의사가 사람들에게 선한 의술을 베푼다면은 그걸 해품다리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질문한 송효정 학생은 내가 볼 때는 이 해가달과 해품달을 지금 혼동했던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이 인간의 이성이 양심을 가린다는 것까지는 맞는데 해가달이 선한 의지를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해품달이 이제 선한 의지를 그 양심을 가리지 않은 그 이성 사용을 말하니까 여기서 뒷부분 선한 의지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그 질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그 뒷부분은 틀렸죠. 선한 의지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해품달이고 앞에서 이제 이성이 양심을 가리는 것이 해가달이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좀 혼동하고 있던 것 같아요. 해가달과 해품달 지금 섞어서 해가달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뒤에 얘기를 지워버리면은 해가달은 인간이 이성이 양심을 가려서 양심을 저버린 이제 어떤 계산적인 어떤 영리함이라든지 똑똑함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것이 공리주의와 왜 연결고리를 갖느냐 하면 그것은 공리주의라는 것은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출발점이 그 이타주의가 아니에요. 절대로. 공리주의는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공리주의의 출발점은 벤담이든 예레미 벤담이든 존 스튜어트 밀이든 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공리주의의 두 대가인데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했던 이 두 공리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출신 자체가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학자들이고 또 둘 다 공통적인 게 또 뭐냐면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와 같은 쾌락주의, 헤도니즘이라고 그러죠. 이 헤돈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쾌락주의자라는 것을 스스로 다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공표를 하고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리주의의 뿌리는 뭐라고 스스로들 얘기하냐면 공리주의의 뿌리와 근원은 쾌락주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쾌락주의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헤도니즘이라는 걸 찾아보든가 영어에 아니면 쾌락주의라는 것을 철학사전에서 찾아보면 에피쿠로스라는 또 철학자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헤도니즘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개인의 안심 인명이자 개인의 쾌락의 극대화를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 올바른 삶이라는 것, 또 선한 삶이라는 것은 최고의 선한 삶이라는 것은 쾌락의 최대치의 쾌락을 얻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하는 그 쾌락은 사실은 개인의 쾌락을 말하는 거죠. 나의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피쿠로스든 스토아 학파든 간에 이 고대 말기에 나왔던 이런 윤리 사상들은 개인의 안심 인명을 추구하지 어떤 사회적인 전체적인 어떤 선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어요. 공공선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하면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공선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원래 그런 것을 출발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니체 같은 철학자가 공리주의를 뭐라고 비판했냐면 공리주의의 본질은 이기주의고 가면을 쓴 그런데 이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가면이라는 게 마치 공자가 들어가니까 앞에 공통된 공공 다수 뭐 시민들 전체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뉘앙스를 준다면서 앞에 공자가 공리주의의 리자는 이익의 이자니까 이 이익은 사실 개인의 이익을 말하는 걸 맞고 원래 공이라는 게 무슨 공통되고 뭐 전체적이고 무슨 사회 전체의 공이라는 의미가 공공선을 의미하는 듯한 뉘앙스를 준단 말이죠. 표제에서. 그래서 이게 가면을 쓴 이기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이자는 이기주의가 맞고 공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사실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공공선할 때 공짜가 아니에요. 한자에서 공리주의는 한자로 번역할 때 공리주의는 유틸리테리아니즘의 번역은 원래 공 노력할 때 우리가 공사한다든지 뭐 그걸 뭐라고나 노동을 한다는 그 공짜예요 원래. 그래서 스스로 이익을 열심히 추구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공리주의가. 그러나 가급적이면 다량의 최대의 이익을 추구해 나간다는 뜻일 뿐이지 공리주의가 무슨 나를 희생하고 타인의 이익이나 전체 이익을 위해서 대를 위해서 내가 소를 희생하겠다는 뜻을 원래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출발점이 개인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개인의 쾌락을 최대화시키려는 쾌락주의자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벤담이나 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쾌락주의에서 봐야 되고 본질을. 다만 그 쾌락주의를 좀 더 계산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익을 잘 계산하는 사람이죠. 돈이라든지 화폐라든지 재화라는 것을 극대화해 나가는 이런 이익 계산에 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컴퓨터와 같은 이런 계산 능력을 가지고서 이익을 그럼 최대치를 끌어내자. 그게 이제 경제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쾌락을 어떻게 하면 적은 노력과 적은 힘을 들여서 가급적이면 많은 쾌락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하겠다는 게 이제 공리주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품달이 아니라,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양심을 최고의 가치에서 출발하는 도덕 이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공리주의는 사실은 도덕 이론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공리주의는 도덕적 가치를 따로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의 기준에서 어떤 도덕적 가치, 우리가 보통 도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요소가 상당하죠. 도덕적 가치라는 것은. 즉 양심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도 있는 게 양심적인 것이고,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내가 침해하게 될 경우는 내 이익을 얻는 것조차도 절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양심적이라는 것은. 그렇다면은 도덕적 가치라는 것은 원래 이타성을 좀 강조할 수 있는 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는 이런 양심적이고 이타적인 가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공리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뿐이지 계산적으로. 자, 그것이 바로 도구적 이성의 발달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계산해서 최대치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영리한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똑똑한 것은 맞아요. 영리하고. 그러나 이렇게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해도 양심을 가릴 위험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증스럽고, 어떻게 보면 덜 똑똑하고 이기적인 사람보다 아주 똑똑하면서 이기적으로 쾌락을 극대화하려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더욱더 어떻게 보면 가증스럽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공리주의자들은 자칫하다가는 그런 헛똑똑이 될 수 있을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똑똑하긴 한데. 그래서 해가 달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공리주의가 그대로 해가 달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리주의는 해가 달이 될 위험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뿌리에서부터 쾌락주의에 출발했고, 이기적인 쾌락주의에서 출발했고, 그래서 아무리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향해 나간다고 말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래서 최대 다수의 행복을 자기들은 추구한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가면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니체가 말하듯이 가면을 쓴 이기주의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질은 이기적인 쾌락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리주의자들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10명이 정원인 그 배에 11명이 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최대 다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한 명이 희생하고 10명은 살아남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계산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 어떤 공리주의자가 이 11명이 근데 전부 공리주의자라고 칩시다. 본질적으로는 이기적인 쾌락주의자들인데 전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 전체 11명 중에서 공리주의자라고 한다면 다들, 그렇다면 누가 그 배에서 뛰어내리겠는가, 누가 희생하겠는가 했을 때 공리주의자들은 그 11명은 누구도 자기가 뛰어내리겠다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 출발점이 이기적인 쾌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되 전체 쾌락을 추구하자는 식으로 가면 내걸었지만, 그것은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명분이 중요했던 사람은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이기적인 이 극대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 상황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10명을 사는 대신 11명 중에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나올 공리주의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제비뽑기를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든가 무작위로 우연에 맡기는 식으로 어떤 사람이 희생해야 될지를, 왜냐하면 스스로 자원해서 이타주의자가 돼서 양심적으로 커밍아웃을 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심청이처럼 바다에 뛰어들 이기적인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기 때문에 어떤 공리주의자도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공리주의자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공리주의자들이. 어떤 경제학자가 내가 볼 때 자기를 희생하고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라고 난 그런 공리주의자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 답변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누구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답변을 못 받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 올려놓아야 되겠다. 이 게시판에 공지사항이나 어떤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어떤 다른 과목에서 이제 질문하는 사람, 공리주의를 질문한 학생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올린 게 있는데 어떤 답변을 해줬냐면 그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경제학자들이 내건 공리주의가 이렇게 그 사회의 이제 이데올로기가 됐을 때, 즉 그 영국의 그 시대, 산업혁명 시대,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이런 시대에 이제 공리주의가 예를 들면 전파됐고 많은 그 영국의 시민들이 자국민들이 이제 그런 공리주의를 받아들였다고 했을 때 가치관으로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생겼는지 뒤져보세요 한번 여러분들도. 자, 우리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나 우리가 산업혁명이 우리가 막 그 영국에서 최초로 산업혁명 전기기관이 발달하고 뭐 발명되고 뭐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철도가 개설되고 뭐 기차가 다니는 그런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이 돌아가고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자 이런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이나 그 시대의 유럽의 상황은 어땠어요? 역사적으로 무슨 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대를 정치적으로는 그 시대를 절대 왕정 시대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한 그 시대를 또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유럽이 식민지를 건설하던 시대죠. 전 세계 아프리카라든가 영국이 그래서 그 당시에 뭐냐면 영국의 태양은 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24시간. 왜냐하면 영국이 다른 나라들 다 식민지화 시켰죠. 정복해서. 그래서 인도도 정복했고 저 밑에. 그다음에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가 이 사회에 강제 노동을 시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대 플라톤 시대에만 그 노예제가 성행했던 게 아니고 바로 이 공리주의 시대에 공리주의가 지배했던 그 시대, 산업혁명 시대,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윤리학으로서의 공리주의를 받아들였던 그 영국 민족이 다스렸던 그 영국 영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냐면 타 민족들을 노예화시키고 식민지로서 정복해가지고 착취를 하고 인도의 그 노동력을 값싼 노동력에 의지해서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노예화시켜가지고 목화를 재배하게 해가지고 또 거기서 뭡니까 홍차를 재배하게 해서 영국의 그 귀족들이나 영국의 시민들은 물론 그걸 값싼 가격으로 홍차를 마시고 또 커피를 아프리카 무슨 이런 데서 커피를 갖다가 강제 노동시키고 뭐 목화를 강제 재배시켜가지고 따뜻한 옷을 해 입고자 이런 그 면직물을 발달시키고자 이런 또 그걸 갖다가 외국에다 비싸게 팔고자 이런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시켰지만은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자기들의 자국의 국부를 키웠지만은 타민족 자기 이외에는 타민족에 대해서는 노예로 만들고 그들을 정복하고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착취를 하고 수탈을 해서 결국은 자기 본국의 영국 본토 안에 있는 그 본국 자국민만의 이익을 추구했지. 예를 들면 하다못해 식민지인 아메리카 식민지에 영국이 또 아메리카를 정복했잖아요. 거기 건너가서 영국인들이 이제 또 식민지 건설을 했는데 인디안들을 죽이면서. 근데 그 아메리카에 건너간 그 자기 본국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에 거주하는 그 영국인에 대해서는 뭐예요? 차별 대우를 했죠. 영국 본토에만 말하자면 값싼 커피나 뭐 우리가 홍차나 이런 것을 마시고 그러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수출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관세를 부과했죠. 그래서 식민지에 살고 있는 영국인들은 엄청나게 비싼 관세를 내면서 그걸 수입하다가 커피를 마셔야 되고 홍차를 마셔야 되고 뭐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죠? 하다못해 영국에 뭐 그 신문을 갖다가 구독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비싼 10배, 20배 돈을 세금을 내고 갖다가 구독을 해야 됐다는 거죠. 매일에 신문 구독을 위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자국민들 간에 우리가 이제 남북 간에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그건 이제 이데올로기 때문에 싸웠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가 지배했던 본토 영국과 이 식민지 아메리카에 가 있던 영국인들 사이에서 이제 독립전쟁이 이루어졌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미국이 아메리카가 지금 유나이티드 합중국이라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즈라는 아니죠 유나이티드 그 미국이 하나의 그 USA 미국 연방공화국 하나의 그 독립된 국가로 영국과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 얘기는 뭐냐면 자국민조차도 식민지에 가 있는 자국민과 본국에 있는 자국민을 차별 대우하면서 결국 자국민의 이익만을
즉 본토에 살고 있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극대화시켰던 것이 공리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기주의와 쾌락주의를 본질로 하는 이 공리주의는 결국은 그게 확장돼서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고 최대 이익을 추구한다고 말은 내걸더라도 인류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공리주의자들이 단지 집단 이기주의로서 나타났을 뿐이에요. 즉 본토에 살고 있는 영국인들, 그 중에서도 뭐 대도시, 런던이라든지 뭐 이런 도시민들을 또 위주로 했겠죠. 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좀 무시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집단 이기주의, 또 귀족이라든지 상원이면 상원이고 하원이면 하원이고 이런 정치 지도자라든가 또 인텔리전트한 그 시민이라든가 또는 뭐 어느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국부를 위해서만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지, 식민지의 그 인간들을 인간 이하 취급을 하면서 인격을 유린하고 마음대로 죽이고 노예로 데려다가 짐승처럼 부렸죠. 아프리카인들을 또 유색인종들을 차별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 백인종인 자기 본국 영국 사람들조차도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영국인들은 아주 무시했고 차별 대우했기 때문에 세금을 10배, 20배를 올려서 받아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차별 대우를 당하자 마치 자기들이 무슨 아프리카 노예나 무슨 유색인종 인도나 또 차이나 홍콩을 지배했는데 영국이 그 홍콩에 살고 있는 유색인종처럼 취급을 당하자 백인인데도 영국인인데도 뭐 자국민인데도 이렇게 대우를 당하자 아메리카에 건너갔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식민지를 향해 건너갔던 영국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뭐예요? 미국의 독립전쟁이죠. 그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 1789년 이후에 일어난 미국의 독립혁명이죠. 그걸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를 만든 거 아니에요. 아예 영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영국에서 떨어져 나간 거 아니에요. 난 너희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같은 본국민이지만 나는 이제 너희들은 하고는 같은 나라라고 볼 수도 없고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찢어져 버린 게 바로 영국과 미국의 전쟁이고 그걸 통해서 미국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의 교훈을 얻을 게 뭐냐면 공리주의라는 게 어떤 본질을 갖느냐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공리주의가 출발점이 뭐였냐면 이기적인 쾌락주의였고, 그리고 그것들이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자국 이기주의로 끝났을 뿐이에요. 본토 이기주의죠, 그것도. 그러니까 영국인이라 하더라도 자국민도 저 식민지의 자국민을 차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거느리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짓밟고 그 나라의 그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또 그 사람들을 노예로 짐승처럼 부렸죠. 인간 대우를 해주지 않았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인격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수단으로 됐다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공리주의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이익들,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 소수의 당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만 그렇지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한 것이 최대 행복의 원리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이 그렇지 사실은 자기 편의 최대 이익을 추구했던 것이에요. 이익 계산을 통해서. 그게 공리주의자들이 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고 역사적인 그 실제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죠. 그게 세계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에요. 공리주의자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했을 때 집단 이기주의자들이었고 공리주의자들은 자기 편만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같은 본국민이라 하더라도 차별도 했고 뿐만 아니라 타민족, 유색인종들을 전부 학살하고 차별하고 노예화시켰고 그래서 인권을 유린한 이런 작태를 보였죠. 정말 비양심적인 행위들을 했단 말이죠. 공리주의자들이. 그래 놓고 말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을 내걸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정치가들이 내가 당선이 되면은 예를 들면 뭐 트럼프 같은 예를 들면 어떤 대통령이 예전에 또는 요번에 유세할 때 우리 모든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미국의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겠고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미국민들을 자국민들을 우리 국민 전체가 부를 얻게 하고 또 인권이 신장되게 나는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말은 좋은 얘기지만 사실 그런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 어떤 것을 추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이권과 또 자기 편, 자기 당파의 이득을 위해서 또는 유색인종을 차별하면서 어떤 백인 남성의 우월주의를 양양시키는 데만 노력을 하지 미국인 전체를 위해서도 희생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정치가들이 표면적인 명분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만과 쾌락만을 극대화하듯이 공리주의자들도 그런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나
그런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모든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을 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어떤 전지전능한 그 인간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계산해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자 성적을 왜 매기며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이 그 키가 크고 작은 사람이 있고 뭐 얼굴이 하얀 사람이 있고 검은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뭐예요? 얼굴이 하얗게 되는 게 과연 모든 사람의 행복이에요? 아니면 얼굴이 좀 이렇게 잘 뭐예요? 선탠을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모든 사람의 행복은 뭐예요? 각자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처한 상황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타고난 자질이 다를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의 쾌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의 쾌락도 아닐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의 쾌락을 추구하여 나간다라든가 모든 사람의 쾌락을 줄 수 있도록 계산해 내겠다고 어떤 사람이 주장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최대 다수의 최대 쾌락이라는 얘기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얘기는 허울 좋은 어떻게 보면 신기루 같은 얘기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내건 명분을 통해서 도달하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소수 어떻게 보면 자기 집단 이기주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와 가까운 몇몇 사람들 또는 뭐 자기 당파 한 몇백 명 또는 뭐 도시민들 한 뭐 몇천 명, 몇만 명 정도일지 모르지만 전 국민의 이익을 추구해 나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전 국민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없죠. 또 전 세계의 인류의 이익이나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실 그 공리주의는 지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제 답을 다시 정리하자면 송효정 학생의 질문에서 일단 질문에 반이 틀려 있어서 그 뒷부분은 지워야 되고 그러니까 해가 다른 인간의 이성이 양심을 가리는 현상을 그렇게 비유한 거죠. 해를 가린 달로 선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속에다가는 이기주의와 쾌락주의라는 이런 본질을 숨기고 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공리주의는 그 해가 달의 모습을 띌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국이 그 시대에 공리주의가 발달한 그 시대에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던 그 시대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식민지를 건설하고 타 국민들을 맞으면 노예화시키고 착취하고 또 본국민이라 하더라도 식민지에 있는 그 자기 본국민과 본토에 살고 있는 영국 본토에 있는 그 국민들 간의 차별적인 정책을 폈고 공리주의자들이 또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 영국 이 섬에 있는 이 본토에 있는 사람과는 역시 또 차별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는 이 쾌락이라는 이 모토를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추구했던 것은 집단 이기주의를 보여줬다.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비양심적이고. 왜냐하면 인권을 유린하고 자기 자국민 이외에 본토인 외에는 전부 타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수단화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학살하고 또는 뭐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비양심적인 공리주의자가 보여준 그 시대의 행동들을 봤을 때 결코 양심적인 그 해품달의 모습을 띄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해가 달이 될 위험을 매우 위험을 갖고 있는 그런 윤리적인 사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효정 학생 지금 얘기가 좀 네, 길어졌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됩니까? 네, 됐습니다. 예. 해품달이 아니라 해가 달의 위험을 갖는다는 거예요. 물론 공리주의자 중에서도 해품달의 어떤 마음, 양심적인 그런 공리주의자가 있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제 우리가 밀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좀 연구를 해보면 제이스 밀은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그 인간이 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죠. 왜냐하면 내가 비판했듯이 밀이라는 사람은 쾌락주의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칸트와 같은 어떤 양심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양심적인 것을 전제하는 거하고 양심적인 어떤 가치하고 비양심적인 가치라는 게 이제 그 말하자면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나눌 때 기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양심적으로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또는 어떤 고상한 인격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면서 이제 질적인 수준이 높은 쾌락과 수준이 낮은 쾌락으로 나눌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공리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즉 자기는 쾌락주의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심이나 도덕적인 원리를
가치를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고, 내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으로 쾌락주의임을 계속 또 고수했거든요. J.S. 밀이, 존 스튜어트 밀은. 그래서 벤담은 일관되게 그렇게 쾌락주의자임을 이제 일관적으로 밀고 나간 사람이지만, J.S. 밀 같은 경우는 조금 흔들리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말년에는 칸트와 같은 그런 양심적인 가치 쪽으로 더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론이라는 책도 쓰면서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매우 또 옹호하고 중시했던 것이죠. 언론 결사, 뭐 출판 이런 인간의 어떤 양심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 또 책임 있는 이런 양심적인 삶을 굉장히 중요시한 이 자유론이라는 책도 썼던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밀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쾌락주의의 입장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쾌락주의를 비판하고 오히려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더 높이 여기는, 그러니까 최고의 도덕적 가치라는 게 쾌락이 될 수는 없고 어떤 양심적이고 또 책임 있는 자유를 사용하는 이런 인격적인 삶의 태도가 최고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도덕적 관점에서 이런 쪽으로 회귀했던 느낌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밀은 쾌락주의를 그 어느 정도 계속 고수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공리주의 자체가 출발점이 쾌락주의고 이기주의였기 때문에 내가 볼 땐 그 해품달이 아니라 해가 달의 위험을 충분히 가진 사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J.S. 밀이 거기서 말하자면 뭐 우리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어느 정당에서 그 정당을 탈퇴하고 다른 정당으로 들어가듯이 어떻게 보면 반칸트주의 같은 입장에서 출발했다가 칸트주의 비슷하게 칸트의 견해 쪽으로 오히려 옮겨간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맨 마지막에 말년에는.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은 이혜원 학생, 우리가 마이크를 한번 키면 좋겠고요. 해품달과 해가 달의 차이를 이게 또 연결이 되는구나. 해품달과 해가 달이 지금 아까 보니까 지금 송효정 학생도 그 질문 자체가 혼동을 하고 있다. 해가 달의 내용하고 해품달의 내용을 지금 혼동해서 썼다는 거예요. 해가 달을 얘기하면서 해품달 내용을 뒤에다가 덧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해 소지가 있게 썼는데 또 착오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혜원 학생도 보니까 해가 달 해품달의 뜻을 모르겠다. 우리가 쉽게 우리가 여러분이 줄임말을 쓰듯이 이게 줄임말이다. 일단은 어원을 가지고 보자면 해품달은 해를 품은 달이에요. 즉 해를 품은 달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 그림에 이제 보름달을 내가 보통 상징해서 보여줬는데, 해를 배척하거나 해를 가리거나 자기가 해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를 품었다는 것은. 그래서 해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에서 나는 이제 힌트를 얻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칸트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칸트의 도덕 사상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는 게 해품달이라고 한다면,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성의 사명은, 우리가 달을 이성에 비유한다고 그랬잖아. 달을. 자, 즉 달의 사명이라는 것은, 이성의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선한 의지를 낳는 데 있다. 그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를 낳듯이 낳으려면, 우리가 선한 의지를 아이로서 어떤 어머니가 낳으려면 산모가 어떻게 되면 일단 잉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잉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아이를 품 안에 품었다 이런 비유를 할 수도 있으니까, 잉태했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 해품달이라는 것은 해를 품은 달인데, 이게 뭐냐면 해를 양심에 비유했잖아요. 선한 의지나. 그러면 선한 의지나 양심인 해를 잉태했다는 얘기죠. 달이. 즉 이성이, 즉 양심을 잉태한, 선한 의지를 잉태해서 낳을 수 있는 달을 해품달이다, 해를 품은 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칸트가 말하는 이성의 사명을 실현한 그런 뭐 이성이 되겠죠. 이 달이 이성이라면 어떤 이성이냐면 스스로 양심이 선한 의지를 품어서, 즉 잉태해서 이제 낳을 수 있는, 또 낳는 이성. 자, 이것이 해품달이 되겠다. 해를 품은 달이 되겠다. 양심을 품은 이성이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해가 달은 그 말을 줄인 말이 뭐예요? 해를 가린 달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가가 해를 가렸다, 가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섀도우, 이렇게 그늘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해를 가렸다는 뜻이지 해 이코르 달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해가 달이 그 우리가 어조사,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주어에 붙는 조사 가가 아니야. 이 가가 해가 곧 달이라는 뜻이 아니라 해를 가렸다, 섀도우, 그늘을 쳤다는 거예요. 해를 가렸다. 해를 가린 달이란 뜻이에요. 뒤에 가린 이런 말이지 해가 곧 달이란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해가 달은 해를 가렸다는 얘기는 그 해가 양심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달이 이성이라고 그랬잖아. 이성이 양심을 저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을 무시한 달이란 얘기예요. 해를 가려버리고 자기가 전면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난 체하면서 어떤 학생이 뭐 자기가 반장보다 내가 우월해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어떤 학생이 일반
그 일반 학생이 반장 앞에 서서 반장을 가려버리면서 자기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응? 학생의 본분이 아니지. 우리가 모든 사람의 대표를 뽑아준 반장의 권위를 그래도 인정해줘야지. 대표성을. 자기가 대표가 아닌 사람이 어떤 회장이나 대표자 앞에 나서서 그걸 가려버린 채 그 사람의 말을 막아버리고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다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해를 가린 달이 되는 것이죠. 응? 우리가 어떤 그 연설을 두 사람이 예를 들면 하는데 양심적으로 연설을 토론이 이루어지려면 각자 주어진 기회에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B라는 사람이 말을 해야 할 기회를 얻었는데 권리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자기 말 다 끝났는데도 거기 또 끼어들어가지고 그 사람 말을 막아버리고 마이크를 차지해가지고 자기가 그쪽 마이크를 자기가 뺏어가지고 자기 얘기만 한다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해가 달의 모습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해품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에 남은 시간을 예를 들면 양보하면서까지라도 그 사람이 뭐 더 못한 말이 있다면 해도 좋습니다라고 그 사람이 양보했다면 이거는 이제 해품달이지 않겠는가. 정말 양심적으로 다른 사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런가 하면 자기 시간도 아닌데 남의 시간을 침해하면서까지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 말을 막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해가 달의 모습을 띄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혜원 학생 한번 마이크 해볼까? 어디 있어요? 이혜원 학생 지금 음소거가 되어 있는데 자 음을 한번 마이크를 켜보세요. 켰습니까? 이혜원 학생 마이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지금 소리가 안 들리네. 그러면 이혜원 학생은 채팅으로라도 본인의 지금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잘 들었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해가 좀 됩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해보세요. 이해가 좀 돼요? 아니면은 조금 더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현 학생.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 네. 예, 이해가 됐어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시간은 30분이 좀 넘어져. 한 사람, 오지원 학생만, 네, 세 번째로 질문이 올라와서 2시 8분에 이 학생까지만, 비공개로 해놨네? 네. 아무튼 오지원 학생 지금 마이크 켜볼까요? 오지원 학생? 아, 네,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본인의 질문을? 네, 이게 8주차 과제이긴 네네. 한데, 괜찮아요. 해보세요. 네. 네, 진정한 계몽이란 네네. 지식의 계몽이 아닌 지성의 계몽이라고 했는데, 네, 지식의 계몽이 왜 진정한 계몽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요번에 한번 요번 강의안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질 거예요. 요번 강의안에도 또 연결돼서 요번 강의안의 제목이 계몽이란 무엇인가를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제 철학의 향기와 역사 얘기 내가 그 올려놓은 것 중에 보면은 그 1편의 그 뭐예요? 1부에서도 2장에서도 보면 2절쯤 됐을 거예요.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2절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또 셋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내가 요약을 한 요번 강의안을 봐도 되고 또 그 교재를 보면 이제 아까 말한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2절을 한번 보시면 2장의 2절을 보면 인간과 도덕의 2절을 보시면 계몽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진정한 계몽에 관한 얘기를 무엇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냐면 칸트가 말년에 쓴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자, 이 내용을 요약한 것이 이번 강의안인 그 2절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요번 주 강의 교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길게 녹음이 되어 있는데 한 2시간이 돼버렸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지난주 여러분이 질문한 과제 중에서 틀린 게 많은 문제를 조금 내가 해설하면서 추가 보충 강의를 좀 했어요. 즉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 플라톤 사상하고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을 여러분이 헬레니즘이 뭐고 헤브라이즘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그저 선택지에다 그걸 올려놨더니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연결고리가 있는지 예를 들면 헤브라이즘 같은 사상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상이 오늘날의 실존주의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 채로 내가 좀 어려운 선택지를 거기다 넣어놨더니 틀려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서 거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하느라고 그게 한 3, 40분을 더 집어넣다 보니까 지난주 내용을 좀 보충 설명이 길어졌어요. 한 40분 정도 추가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번 강의안이 원래는 한 1시간 20, 30분, 20분 정도였는데
그것 때문에 2시간이 조금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거는 감안해서 지난주 여러분의 그 많이 틀린 문제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려다 보니까 교환을 더 작성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다는 거. 다른 주보다 한 3, 40분, 40분 이상 좀 더 길어진 것 같아요. 그 지난주 내용 설명이. 네,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 좀 그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좀 길어졌지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한 내용도 지금 답변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번 강의의 핵심 이 바로 이걸 다루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칸트가 그 말년에 썼던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는 이 작은 글에서 한 10페이지밖에 안 되는 글인데 이 글에서 칸트가 이제 계몽을 뭐라고 정의했냐고 하냐면 계몽이란 보통 어떻게 이제 그러면 칸트가 정의하기 이전에 보통 계몽주의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무지몽매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깨우치는 건 무지몽매함에서.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지식이나 어떤 지성의 개발하고 연결되겠죠. 지식 정보가 없던 사람이 지식 정보가 늘어나고 지성이 발달, IQ가 부족한 사람이 예를 들면 IQ가 좀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몽된 인간으로 되는 방식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일반적인 계몽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 근데 여기서 말한 진정한 계몽이라는 것은 이런 표면적인 그 문자를 그대로 우리가 사전에 들어가서 쳐다보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철학적인 성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개념이나 표면적인 문자적인 의미 배후에 숨어 있는 근거를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또 성찰한 결과를 담을 수 있는 게 이제 철학적인 성찰의 과정이라고 했듯이 여기서 말한 진정한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 그 의미는 철학적인 비판이나 철학적인 성찰 그 근거를 파헤쳐보고 좀 더 본질을 좀 더 심각하게 성찰한 후에 얻게 되는 이제 계몽의 의미를 우리가 진정한 계몽이다 이렇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표면적인 문자적 의미의 계몽은 지식의 증대고 지성의 개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진정한 계몽이라고 할 수 없냐면 칸트가 이제 했던 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보면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즉 거기 뭐라고 칸트가 이제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계몽은 지식이나 지성의 발달이라고 칸트는 정의 내리지를 않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정의했냐면 칸트는 계몽이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미성년으로부터 미성숙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계몽이라는 것이 스스로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몽이란. 즉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양심적인 자유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 그걸 칸트는 미성숙에서의 해방이고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미성숙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즉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계몽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짧게 줄이면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의 자유를 올바로 선택해서 사용하면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어떤 인격자의 삶이 성숙한 삶의 모습이고 그런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것이 진정한 계몽이다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칸트는 그 뒤에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그러면 여기서 미성숙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미성숙에서부터 해방돼서 성숙해지는 인격이 성숙해지는 게 이제 계몽이라고 자기는 정의했는데 그럼 그 반대 계몽되지 못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아까 그 표면적인 문자적인 계몽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식이 없는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어서 지성이 개발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되면 그 계몽의 반대말은 뭐가 돼요? 무지몽매함이 되고 지능이 부족한 것이거나 지성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거나 지식 정보가 부족한 것이 되겠죠. 계몽의 반대가. 그래서 어떤 야만적이고 무지한 상태를 말한다고 말해야 되겠죠. 무지몽매한 상태를 말한다고 말하겠죠. 계몽의 반대가. 그런데 칸트의 경우는 그럼 계몽을 우리가 그게 아니라 계몽을 칸트는 뭐라고 했어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반대는 뭐가 돼요?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계몽되지 못한 반대는. 근데 그러면 미성숙하다라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것을 뭐라고 칸트는 정의했냐면 반대가 되는 것을 계몽의 반대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또 지식이 부족한 게 미성숙한 게 아니라 그렇게 칸트는 얘기했어요. 미성숙이란 지성의 부족이나 결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이나 지식의 부족이나 결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칸트는 무엇이 미성숙한 것이냐라고 얘기했냐면 스스로 책임 있게
자신의 지식을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가 있다 할 때 또는 지성 능력이 있다 할 때 그것을 양심에 따라서 책임 있게 사용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는 거지. 그것이 이제 미성숙이고 무책임한 삶이고 인격적으로 모자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양심의 자유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책임 있게.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그런 원리에 따라서 스스로를 절제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면서 자신의 자유를 책임 있게 범죄를 저지르는 삶이 아니라 책임 있는 도덕적인 이런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칸트는 성숙한 삶이고 그러지 못한 상태를 미성숙한 상태라고 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몽된 삶과 계몽되지 못한 삶의 구별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성숙했냐, 성숙하지 못했냐. 근데 우리가 성숙의 기준에 지식의 증대가 성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칸트가 볼 때.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식민지 얘기를 했는데 자 공리주의자들은 머리도 좋고 지식이나 지능이 발달해서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기술도 발달해서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기차도 철도를 놓고 그 당시에 공장을 가동시켰고 자 그리고 거기서 또 효율적인 컨베이어 벨트도 개발해서 아주 생산량을 효율적으로 증대시켰죠.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계몽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계몽된 인간들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계몽된 인간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한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과학혁명을 이해했고 뉴턴의 물리학과 라이프니츠 미적분을 다 계산할 줄 알던 사람들이 가서 한 짓이 뭐냐면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원주민을 학살하고 노예로 만들어서 인권을 유린하고 마음대로 쏴 죽이거나 노예로 매질하면서 그들을 학살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비짐승처럼 대하고 아프리카 식민지나 저 유색 인종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죠. 또 저 식민지가 있는 본국민을 차별하고 관세로 그들을 억압하고 정치적인 권리를 또 빼앗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러니까 칸트가 볼 때는 야만의 기준도 그렇다는 거예요. 비계몽됐다는 거. 즉 계몽되지 못한 사람 우리가 야만이라고 사람들이 비판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그 시대 영국인들이 요즘 공리주의자들이 야만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뉴턴 물리학을 이해 못하고 미적분을 할 줄 모르고 수학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고 산업혁명의 이런 증기기관을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기차도 만들 줄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야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칸트가 볼 때는 진정한 야만인은 무엇이라고 칸트는 생각했냐면 즉 계몽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히려 그런 공리주의자들이야말로 계몽되지 못한 인간이고 야만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칸트는. 왜? 머리는 좋고 과학을 잘 알고 기술을 알고 증기기관으로 기차도 만들고 무슨 저 철도를 놓고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그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기술과 지식이 뛰어나고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를 계몽된다고 칸트는 얘기지 못하고 아주 야만적이고 계몽되지 못한 인간이라고 왜 비판했냐면 그들이 비양심적이고 그러니까 해가달이란 얘기예요. 해품달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이성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양심적으로 이성을 사용해야 되는데 매우 비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학살하고 착취하고 차별하고 그들 인권을 유린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부만 축적하고 자기들의 머리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부만을 축적해 나갈 때 이런 공리주의자들이나 이런 산업의 역군들이나 이런 정치가들이나 이런 제국주의의 어떤 이런 왕과 귀족들을 칸트가 볼 때는 이건 야만인도 뭐 이런 야만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저 미개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들을 야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지식이 부족하고 지성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IQ가 낮다고 그들을 무시했는데 야만이라고 계몽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칸트가 볼 때는 이렇게 머리가 좋고 지식이 발달하고 기술이 뛰어나고 IQ가 뛰어난 이 영국 본토에 살던 그 공리주의자들이야말로 경제학자들이야말로 또는 그 뭐 정치가들이야말로 또는 그런 시민들이야말로 오히려 자기들은 계몽됐다고 자랑하면서 자기들은 세련된 시민들이고 학식 있고 인텔리전트하고 뭐 뛰어난 지성과 지식을 가지고 정보와 뉴턴의 물리학을 이해하는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칸트가 볼 때는 계몽되지 못한 인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만인이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의 질문이었죠? 오지원 학생이 왜 진정한 계몽이 지식인이 진정한 계몽된 인간이 아니고 왜 지성인이 그 진정한 계몽된 인간이라고 칸트가 보지 않았냐는 것은 우리가 그 산업혁명 시대 영국인들을 생각하면 좋아요. 칸트가 볼 때 저 영국인들이야말로 최고로 지식이 발달한 뉴턴
그 시대는 사실 칸트보다 뉴턴이 1등이야. 그러니까 학자하면 무조건 뉴턴이었어요. 뉴턴이 사실 거의 뭐 학계의 왕이라고 해도 다를 바 없었어요. 만유인력의 원리를 통해서 그 당시에 과학을 정복한 사람이죠. 또 뭐 미적분도 뉴턴이 또 개발했다고도 말하니까 영국 사람들은 알피츠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수학, 과학, 이 이성적인 능력의 최고봉을로 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는 칸트가 생각하기에도 이성적으로 가장 뛰어난 인간은 뉴턴이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학자지 뉴턴이. 그래서 그런 뉴턴을 낳은 영국이고 그걸 통해 또 산업혁명도 일으켰고 또 민주주의도 가장 먼저 그죠? 영국이 명예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도 제일 먼저 달성했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이 가장 앞선 계몽된 나라라고 자기들은 영국의 또 태양은 지지도 않는다고 전 세계를 정복했고 최고의 부와 권력과 지식과 뭐 최고의 지식인을 낳았고 최고의 뭐 예술 셰익스피어도 있었죠. 영국이 최고의 문화와 지식을 지능과 지식과 뭐 정보에 있어서도 그렇고 권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최고를 구가하던 시대, 즉 공리주의가 또 그 윤리학을 지배했고 그 시대. 자 이런 식으로 뉴턴이 물리학을 지배했고 윤리학에서는 공리주의가 지배했고 뭐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을 통해 영국이 모든 세계를 지배했고 뭐 식민지 건설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최강의 해군을 육성했고 자 이런 식의 최고의 국가의 부와 모든 뭐 명예를 추구했던 얻었던 그 영국이 그 시대에 자기들은 가장 계몽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계몽된 민족이라고 주장했을 때 칸트는 천만의 말씀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진정한 계몽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부를 쌓고 지식이 뛰어나고 지능이 발달했다고 해서 계몽된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자신들의 지식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아무리 그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기술을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타민족들을 위해서도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서만 다른 사람들을 노예화로 착취하고 죽이는데 그 기술을 사용하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는 데 사용하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자기들 마음대로 착취하는 그런 쪽으로만 혈안이 돼서 그 기술과 지식과 정보와 모든 능력과 힘과 그 부와 권력과 모든 그 무력을 그런 식으로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칸트가 볼 때 그거는 정말 야만인들보다도 더 야만적이다. 왜냐하면 야만인들은 적어도 소박하게 지식은 부족하지만 지능은 많이 개발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양심적이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지로 자신들의 논밭을 일구면서 자손 대대로 그 영토에서 공존하고 살아갔는데 평화롭게 살아간 그 민족들을 착취하고 학살하고 뭐 죽여버리고 문화를 말살하고 노예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칸트가 볼 때는 그들이 야만인이라고 비난하고 계몽되지 못한 그 미개인이라고 욕을 하던 그들보다도 훨씬 더 미개하고 뭐냐면 야만적인 존재들이 바로 가장 잘 나가던 대영제국 시대의 영국인들이다라고 칸트가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학자고 그가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고 IQ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제학 박사고 뭐 MBA 뭐 학위를 가지고 미국의 뭐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학을 이렇게 전공한 사람이 하더라도 그가 지성인이고 물론 지식이 뛰어난 건 인정할 수 있지만 똑똑하고 그가 예를 들면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주가 조작하고 어떤 뭐 경제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기술과 지식을 사용한다고 생각해봐요. 그의 지능을 뛰어난 그 우리가 뭐라고 지능 범죄인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런 사람을 우리가 과연 계몽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머리는 뛰어나고 지식은 뛰어나고 지성은 뛰어나게 발달했지만 그걸로 해킹이나 하고 또 사이버 범죄를 하는데 사용했다면 그 사람 우리가 계몽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칸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절대로 계몽된 인간이 아니다. 그는 미개인만도 못하다. 지식이나 지능이 발달하지 못한 저 농촌에 사는 어촌에 사는 어부만도 못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칸트가 볼 때. 그래서 지금 그 누구예요? 오전 학생이 질문한 어째서 진정한 계몽에는 지식이나 지성의 발달이 그 진정한 계몽의 의미에 들어가지 않느냐에 대한 나의 설명인데 우리 어떻게 오지원 학생은 어때요? 잘 이해가 됩니까? 네. 네네.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부족한 거는 5번 강의안이 좀 길어요. 2시간 정도 되니까 그걸 저 뒷부분 좀 듣게 되면은 앞부분 40분은 이제 지난주 설명이어서 그 뒷장에서 보자면은 이번에 이걸 자세히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좀 자세하게 칸트의 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거기서 진정한 계몽을 칸트가 뭐라고 정의했고 왜 지식의 발달이나 지성의 개발이 곧 진정한 계몽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가. 물론 지식이나 지성의 발달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계몽에 도움을 주는
뭐 면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본질적으로 진정한 의미는 지식이나 지성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고, 그것들이 아무리 발달되든 발달되지 못했다 하든 간에 양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지식을, 그것이 아무리 적든 많든 간에, 또 IQ가 아무리 높고 낮든 간에 얼마나 그거 양심적으로 선한 방향으로 그 지식이나 지성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진정한 계몽된 인간이고 성숙한 인격이지, 그 지식이 아무리 발달하고 지성이 아무리 IQ가 뛰어나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범죄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계몽된 인간이고 성숙한 인간이라고 전혀 말할 수 없죠. 머리만 큰 기형아를 낳았을 뿐이죠. 그리고 오히려 범죄자를 낳았을 뿐이죠. 그 지능 범죄인을 낳을 뿐이니까 우리가 지성과 지능의 발달이 곧 진정한 계몽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세 사람, 지금 송여정, 이혜원, 그 다음에 누구죠? 우리가 오지원 학생, 이 세 사람에 대한 답변만 했는데 벌써 55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답을 못 받은 이런 질문한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괜찮겠죠? 네. 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